반갑습니다. 세계사 두 번째 회차지. 우리 두 번째 회차고, 오늘부터 사실상 오늘부터 내용이 세계사의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사의 본격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어,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사를 어떻게 배우고 세계사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세계사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사란 무엇이고 기초적인 지리 그리고 인류의 출현 그리고 선사문화까지 정리를 했는데, 선사문화에 하나만 수정을 하면 내가 그 스톤헨지 필기를 구석기 했더라고요. 그 스톤헨지가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인데 내가 정신없었는지 구석기에다 필기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만 신석기로 옮겨주고, 네, 그렇게만 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교재가 오면은 교재부터 볼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재도 볼 거고, 오늘은 문명사 나가고, 그리고 중국사를 우리가 수나라 정도까지는 나가볼까 해요. 실질적으로 수나라의 내용이 많지 않고, 사실 중국사에서 양이 좀 많다 싶은 내용 부분이 한나라랑 당나라가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얼굴이 단독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교재 11페이지부터 펴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1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 태블릿을 어우야 태블릿을 우선 여기 맞춰놓고, 자, 우리 책부터 볼게요. 11페이지에 자, 오른쪽에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해가지고 자료 1 있습니다. 자, 보면은 거기 네루의 세계사 편력 1이라고 돼 있지. 네루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뒤에 5단원 제국주의 파트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계사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런 내용 나오고 있고, 아래에 자 알타미라 동굴벽화 보이죠? 자료 2, 그거를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게 구석기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구석기 시대에 나타내더라 라는 것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 밑에 교과서 자료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타실리나 제르 벽화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왜 수능에 보이는 교과서 자료라고. 수능에 안 나와요 얘는. 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그런 벽화다. 근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요 파트가 항상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에서 이런 거에 낼 바에 차라리 문명에서 문제를 한 문제 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진짜 옛날의 세계사에서는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15페이지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 좀 뒤로 당겨서 15페이지. 15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친 이 시대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요거 자, 문제 바로 풀기 전에 오늘은 뭐 태블릿도 말 안 듣는 날인가? 잠시만. 이렇게 뜨구나. 이제 각 문제별로 1분씩 줄 테니까 1분 안에 1번 문제 풀면 됩니다. 한 문제씩 갈 거예요. 자, 1번 시작. 너무 빨리 올리신다. 좀 고민 좀 해보시지, 참, 정말. 뭐, 1분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럼 2번 문제까지 같이 풀게요, 그러면. 그래도 뭐 10초 남았으니까 10초 정도는.
여기 문제 쉽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의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빌렌도르프 비너스고, 자, 오른쪽에는 이게 알타미라 동굴벽화지.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결국 구석기 시대인 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목 등의 정령에 깃들어 있다 만물 정령 신앙을 얘기하는 거지. 다음 2번 문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선사시대에서 무슨 혁명이냐라고 물으면 신석기 혁명이겠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밑에 보는 이 벽화 있잖아. 아까 우리 방금 봤지. 그래서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트는 문제 너무 쉽고, 사실 이 파트는 교재도 볼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좀 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실제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이라고 내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4대 문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4대 문명으로. 자, 4대 문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 오늘 참고 자료, 그 2주차 추가 자료라고 내가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제자백과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쫙 적혀 있는 거 있거든. 그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내가 올려줬어요. 맞지? 세계 지도 파일을 내가 하나 올렸는데 지난주에 지도가 너무 허접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도를 하나 올렸거든요. 자, 요 지도를 보면서 왜냐면은 문명의 초기 지역 정도는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한테도 이게 지도 파일이 있나 모르겠네. 자, 지도 파일을 왜 나만 갑자기 지도가 안 보이니? 최근 파일로 들어가야 되나? 어디로 갔지? 잠깐만. 이거 말고 제가 그렇게 전자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 요거를 내가 저기다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에 뭐더라? 그래, 이거. 이미지, 갤러리. 네, 됐습니다. 해서 고정하도록 할게요. 자, 요런 세계 지도가 있고 내가 오늘 세계 지리를 할 게 아니라 문명의 위치가 어디였냐 그거를 찾겠다는 얘기야. 자, 지금 여기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말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얘가 지금 지중해야, 알겠지? 지중해고 이렇게 바다가 이어져 있고 흑해까지. 그리고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발칸 반도고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아니요, 아니요. 됐다.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자, 우리가 오늘 할 4대 문명의 지역부터 먼저 잡고 갈게요. 자, 파란색으로 바꾸고 4대 문명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에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들어서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해가지고 이쪽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런 길로 형성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메소라는 뜻이, 이 메소라는 말의 뜻이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 포탐, 포탐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강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뭐뭐 이야라는 뜻은 땅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강 사이에 있는 땅, 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뭔가 초승달을 닮았다 해서 이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자, 여기가 이집트지?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안 써요. 뭐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지 내가. 나일강이 있고, 그러면 요 지역,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은 지리적인 위치도 비슷할 뿐더러 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출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동양입니다. 자, 동양으로 왔을 때, 자, 이곳에는 강이 요렇게 하나 흐르고 요렇게 하나 흐른다. 왼쪽에 있는 강은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이 우리가 통합사에 대 굉장히 많이 배웠고 힌두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지, 겐지스강이야.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데칸고원이라는 곳이 있다. 데칸고원. 여기 인도. 그래서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과 겐지스강 유역으로 나눠서 봐. 그 이유는 정복 과정이라든지 침략 과정 이런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마지막 여기. 아, 너무 높이 왔는데. 자, 이렇게 그런 흙의 두 강이 있지. 위에 황허강하고 아래쪽에 창장강. 흔히 중국 문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황허강만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요즘은 뭐 창장강까지 더 넓혀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 정도는 봤고, 그럼 아메리카 쪽에는 문명이 없냐? 아메리카 쪽에 나중에 아스테카 문명이라든지 또 뭐 마야 문명 그건 뒤에 14세기쯤 가서 그 서양사 하면서 신앙론 개척 파트를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양 좀만 더 들어가면요. 자, 지중해 노선 좀 지워볼게. 좀 여기 지워보면은, 자, 지중해 연안에 국가들이 있어요. 요거도 오늘 할 건데, 자,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까 흑해라고 했고 요 지역, 여기가 오늘 터키거든요. 여기 밑으로 여기까지 요렇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소아시아라고 부른다. 소아시아. 얘네 말로 바꾸면 아나톨리아. 그래서 요 지중해 연안의 요 지역에 세 개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헤브라이, 페니키아, 그리고 히타이트가 들어선다. 근데 뭐 그 위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는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확대는 안 되나 보네. 자, 어디 보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발칸반도거든. 발칸반도 요 섬 있죠, 요 섬. 요게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크노서스 궁전. 얘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오잖아. 그래서 그 크노서스 궁전이 있는 그 크레타 섬이고, 자, 그리고 여기 요쪽이 이제 우리가 미케네라고 부르는 그리스 본토 지역입니다. 미케네에서 발전한 문명은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미케네 문명은 당시에 요 지역, 잠깐만, 발칸이고 그러니까 요 지역쯤인가 요 지역쯤이 될 거야. 트로이라는 애들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뭐 굳이 말하자면은 얘네는 승리하죠. 승리해서 한참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무치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토랑 따로 섬으로 남아있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지난 시간에 기초지를 다루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만 좀 더 하고 갈 게 있어가지고, 유럽 쪽에서 여기 보면 요 사이 강 있죠. 요 사이 강이란다. 요쪽 바다가 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을 북유럽이라고 해요. 북유럽. 그래서 여기 노르웨이 있고 스웨덴이 여기 있고 핀란드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있고, 요 땅이 지금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폴란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서유럽, 오른쪽 동유럽으로 나누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남부 유럽이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추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문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볼 건데, 오른쪽에 약간 지금 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줄여볼까요? 잠깐 줄여보면 있지. 자, 여기다가 성립이라고 적어볼게요. 성립. 첫 번째 성립.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으로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여기 차례차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대한 확대해서. 첫 번째, 우선 얘네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만들어진 문명이야. 그래서 얘네 대표적인 도시국가로는 우르라든지 라가시, 네, 아가시 아니고 라가시, 이런 아재 개그가 치고 싶어져요. 자, 우르라 라가시아 같은 도시국가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부른다고도 했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여기는 세계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이다 보니 그만큼 인류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 말이 뭐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살던 인류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된다. 그런 뜻이야. 첫 번째로 살던 곳은 애들은 수메르인이야. 수메르. 자, 수메르인이 제일 먼저 살다가, 자, 그 다음에 아카드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카드인이라고 해서 이 수메르인들이 살던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얘네가 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카드인이 살던 땅을 갖다가 아무르인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아무르인이 만든 나라가 뭐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유명하게 잘 아는 그 나라야.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야. 바빌로니아 왕국.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무르인이 주로 줄을 이뤄 살게 되었다라는 거고, 자,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하나 짚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바빌로니아, 우리가 바빌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 어떤 왕이 있었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다 했잖아. 어떤 왕이 있었지? 혹시 기억하나? 어떤 왕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해요? 그렇지, 함무라비.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 함무라비 왕이 있었는데, 이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만들었지. 그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한다 했고,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야, 보복주의적인 성격이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다. 보복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본적인 성립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정치는 어땠냐?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정치. 사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문명들은 다 신권 정치, 신정 정치라고도 한다. 자, 우선 적어볼게요. 신권, 그리고 신정 정치. 당연히 이런 정치 형태를 뜰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얘네가 자의적인 지배를 하기에는 힘도 부족하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을 딱 휘어잡을 수 있는 게 신을 통한, 그래서 신의 계시다 라는 그런 명분이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때는 신권 정치가 발달하게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사실 실질적으로 문명사라고 하면은 내용이 진짜 솔직히 얼마 없는 게 맞거든. 근데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당시에는 여기 농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수레를 통해서 교역을 활발히 하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인더스 문명하고도 교역을 활발히 하더라.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파란색 현세까지만 파란색으로 쓰고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서 현세적 다신교 왜 이런 게 발생하게 되냐? 그럼 현세적인 다신교는 뭔데? 다신교까지는 알겠어. 시인을 다양하게 모신다 뭐 그런 뜻인 거잖아. 그럼 현세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현세적이다. 내세 즉 그러니까 저 저승에서의 삶보다는 현재 이승에서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승에서 내가 최대한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형이 개방적인 지형이었다. 아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자 잠시 지도로 내려가 볼게요. 자 잠시 지도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여기 요 유역이잖아.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 바닷가에서 여기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양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이곳은 굉장히 이런 현세적인 것을 믿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 그리고 신전인데 지구라트와 같은 신전 건축이 발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어머나, 네, 빨간색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등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종교 파트는 이렇게 좀 묶을게요.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묶고 좀 이따가 길가메시 서사시는 책을 통해서 볼 건데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자에서도 같이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책으로 좀 이따가 우리가 문명사 다 하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바꿔서 사회 여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겠지. 자, 지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관, 어, 신의 말씀, 그러니까 신의 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을 신관이라고 하고, 그 신의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신관은. 그리고 관리라든지 군인들이 지배층이 되겠지. 그럼 피지배층은 평민이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화로 갈게요. 문화. 첫 번째,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이 발달하게 돼. 왜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미래가 막막한 거지. 미래가 막막하니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나에게 이런 미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안심은 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이제 불안할 때 전보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성술이 발달하게 되고 자 쐐기 모양의 문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쐐기 문자가 만들어져. 그리고 얘네는 양력이 아닌 음력을 사용해. 그래서 태음력. 그리고 얘네가 진짜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얘네는 60진법을 사용하거든요. 60진법. 우리는 보통 10을 하나의 더 큰 단위로서 보는데 얘는 60씩 끊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딱 이 정도 정리된 거고 아래쪽은 비워는 알겠지. 왜냐하면 이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좀 정리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린 이제 이집트 문명으로 갈게요. 이집트 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다. 나일강 우리 나일강의 기적이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농지가 발달하게 돼. 농지가 발달하고 비옥해진다. 발달해진다. 그리고 이 나일강 같은 경우는 아까 봤겠지만은
굉장히 지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야. 밑에 적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얘네는 오랫동안 통일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어.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등 통일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는 파라오가 신권 정치를 하게 되는데, 자, 파라오가 신권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파라오 같은 경우는, 자, 파란색으로선, 자, 파라오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파라오만 파란색으로. 자, 이 파라오는 태양신을 라라고 부르거든, 얘네는. 이 라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 우리를 직접 통치한다. 자, 그래서 이 통치 수장이 파라오다. 그럼 얘네는 지금 명분 생긴 거지. 어떻게 보면은 왜냐? 야, 태양신 신의 아들이 우리 직접 통치준대. 그래서 이게 약간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은 자, 쳐줄게요. 이게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선민의식하고도 관련이 있어. 선민의식.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그런 의식도 발달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제 패스하고 종교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종교 얘네는 내세적 다신교다. 내세적 다신교. 자, 내세적 다신교의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알듯이 바로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이야. 막혀있기 때문에 이미 현세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누릴 거 다 누렸어. 그럼 이제 죽어서가 걱정인 거야. 죽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서 내 행복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지? 죽어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 그러면서 내세의 삶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형태, 그 형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미라라든지, 그리고 역시나 피라미드 같은 건축이 발달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들도 역시 기록을 한다. 바로 사자에서라는 거야. 이 사자에서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죽은 사람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책인데요.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보면은, 이제 그림시로 돼 있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그걸 딱 봐. 그럼 이제 사람이 죽었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심장을 꺼내서 그 깃털하고 저울을 재요. 저울을 재. 그 저울을 재가지고 깃털보다 나의 심장이 가볍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통과하는 거고, 만약에 내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 그러면 나한테 죄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죄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밑에 신한테 잡혀 먹히는 거야. 그게 개신인가? 우르바스였던 거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잡혀 먹혀요. 그리고 어쨌든 통과한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은 또 신 앞에 서가지고 막 취조를 하는 거지 신이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취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림 형태로 나타나 있어. 그래서 이 시기 이집트 문명은 요렇다라는 거 종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고 그래서 하나 더 그럼 이 사자에서를 어디다 기록했냐라는 게 중요하겠지.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종이는 아니지만은 그 종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혹시 뭔지 압니까? 그 종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거 종이는 아닌데 그렇지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 지배층하고 피지배층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얘네도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다. 자, 결론적으로 문명 자체가 청동기 시대 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자, 지배층은 제사장 그리고 관료 이런 사람들이 주 지배층이 될 것이고 피지배층은 백성이 될 것이야. 자, 그 문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점성술이 발달했다면은 이집트 문명에서는 천문학 그리고 측량술, 기하학이 발달하게 된다. 자, 첫 번째 천문학이 발달할 수 없는 이유. 자, 농사를 많이 짓죠. 여기는 굉장히 땅 자체가 비옥하고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다 보니
이런 데 있어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천문학적인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측량도 잘해야 돼. 그리고 계산 이런 것도 잘해야지 다음에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지 정도를 유추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문자로서는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자, 요게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거야.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게 문화 파트나 종교 파트에서 비교를 많이 한다. 태음력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썼다면은 이집트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60진법을 썼다면은 이집트 문명에서는 10진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를 비교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아래 빈칸이 남아있지. 자, 거기다가 요거만 정리할게요.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실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세 군데만 정리하면 돼. 첫 번째 히타이트, 두 번째 페니키아, 세 번째 헤브라이다. 자,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철기 문화가 발전한 곳이야.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곳이다 보니 이 히타이트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무르인들이 이끌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히타이트인들이 하게 되고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자, 그 다음에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얘네는 딱 지중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네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해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시들을 자기 이 페니키아 아래 산하 도시로서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곳이야. 카르타고. 자, 카르타고를 우리가 식민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식민지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산하에 있는 도시 요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리고 얘네는 음가 그대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에 전파가 되고 이게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 자, 그리스에 전파를 했고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헤브라이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서는 종교적인 게 굉장히 발전하게 돼. 어쨌든 첫 번째,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스라엘 왕국. 자,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11세기 말에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은 솔로몬 왕이 될 거고,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리가 돼.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리가 되고, 이때 유대교가 창시가 된다. 이때 유대교가 창시된다. 자, 이 유대교가 창시됨으로써 훗날 크리스트교라든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겠지. 그리고 오른쪽 잠깐 넘겨서 동그라미 하나만 할게요. 에게 문명. 자, 에게 문명은 사실은 그리스 가서 다루려고 하다가 그리스 첫 내용 자체 폴리스부터 바로 다루기 때문에 에게 문명도 여기서 다루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에게 문명은 그리스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문명이고, 자, 여기는 해양 청동기 문명이야. 해양 청동기 문명.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청동기를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문명이고, 자, 에게 문명은 두 개로 나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발칸반도 약간 아래에 있는 섬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생한 크레타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발생한 미케네 문명으로 나뉘게 되고, 이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크노소스 궁전이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면 된다. 자, 그리고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얘네 미케네 문명의 문화를 상무적 문화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뭐 상무적 문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리고 얘네 도리스인이 침입해서 멸망한다. 미케네 문명이 도리스인이 침입한다. 근데 이 도리스인이 누구냐라면 우리가 도리아인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영국 약간 학교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도리스인이라고 많이 부르고, 얘네가 나중에 훗날 스파르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리스인이 침입하더라 라는 것까지 에게 문명에서 다 다뤘어. 자, 그럼 이 정도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고 문명이다 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인도 문명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인도 문명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더스강 유역하고 겐지스강 유역을 나눠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첫 번째 인더스, 그리고 두 번째 겐지스 나눠서 볼 거고, 그래서 중간에 줄을 약간 좀 나눌게요. 자, 중간에 한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형광펜이 있었지, 우리한테는. 자, 형광펜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누면 될 것을. 약간 좀 빗들었죠? 자, 약간 빗들지 않게 딱,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인더스 문명은 알아서 쓰면 되는데, 첫 번째, 우선 고정해놓고, 얘네는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당연히 발전하겠지. 그리고, 북인도 지방에 펀자브라는 곳이 있어. 펀자브 지방. 자, 잠깐 펀자브 지방이 어딘지 보고 옵시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세계 지도를 많이 볼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자, 펀자브 지방, 우리가 아까 인더스 강이 요렇게 나간다 했지? 자, 펀자브 지방이 요쪽이에요. 요쪽에 있는 지방. 여기가 펀자브 지방입니다. 이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여기서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던 그런 민족을 우리가 드라비다인이라고 그런다. 옛날에는 민족이라고 해서 드라비다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인더스 문명의 특징부터 가볼게. 얘네는 계획도시.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신도시 같은 거지. 계획도시를 만들어. 대표적인 두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라파랑 모헨조다로라는 곳이다. 모헨조다로. 이런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배수시설이라든지 공중목욕탕 이런 걸 만든다라는 거. 공중목욕탕 이런 거를 만든다. 이게 모두 계획도시에 다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틀 잡혀 있고 이렇게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은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을 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을 한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인장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 도장이에요. 도장. 인장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교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 기원전 1800년으로 가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문명 자체가 잠깐 쇠퇴하게 돼. 자연재해로 쇠퇴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500년경으로 가면은 이때 누가 침입을 하냐? 빨간색으로 아리아인이 침입을 한다. 이 아리아인이 침입하면서 결정적으로 인더스 문명은 거의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돼. 자, 그럼 이 아리아인이 누구냐? 이 아리아인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입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얘네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하다가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을 하게 됐고, 이 아리아인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동기 문명이었던 이 인더스 문명을 가볍게 제압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실권을 잡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살다가 기원전 1000년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아리아인. 자, 얘네는 철제 농기구를 바탕으로 농업이 발전한다. 자, 그리고 얘네는 카스트제, 유명하지. 폐쇄적인 신분제죠. 카스트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카스트제가 등장한 이유를 우리 우선 좀 이따 적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자, 이렇게 삼각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나눠서 4단계로 나눌 거고요. 자, 맨 위에 있는 애들 우리 브라만, 그 아래가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그 다음에 마지막 노예, 수드라죠. 자, 보통 바이샤까지는 그래도 아리아인인 경우가 많고 드라비다인들은 대부분 수드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드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불가촉 천민,
절대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천민들을 얘기한다. 실제로 불교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석가모니가, 석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인도의 샤카족이라고 있거든. 이 샤카족의 우두머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당시 석가모니 샤카족의 왕자였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야. 왕자였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래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한날은 나가봐요. 자기 엄마 몰래 나갔던 거야. 왜냐면 엄마가 알면 큰일 나지. 왜냐면 얘는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인데 불가촉 천민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몰래 나가요.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 왜냐면은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결국은 석가모니가 또 본인 그걸 들키지. 나중에 들켜서 본인 엄마한테 겁나 혼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석가모니가 집을 나와요.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 여기서 포인트.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애를 가졌대. 어떻게? 곧 애가 태어날 거 아니야. 애를 버리고 떠날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애한테 아버지 노릇은 다 하고 그래도 떠난다고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발샤수드라라는 이런 계급이 있고, 자, 여기서 지배층은 브라만하고 크샤트리아가 주 지배층을 이루게 된다. 바이샤랑 수드라는 피지배층이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을 구분하기 위해서고, 한마디로 이거야, 피 섞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자신들의 혈통은 고귀한 혈통이다. 마치 뭐 신라의 골품제처럼 성골, 진골 이런 것처럼 자신들의 피는 뭐 얼마나 고귀한지, 그렇대요. 자, 그리고 이 브라만들, 얘네 제사장이거든요. 얘네가 만든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브라만교야. 그 브라만교에는 베다라는 경전이 있는데, 자, 항상 수능이라든지 평가원 기출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자연 현상을 찬미한 경전인 베다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가고 있고, 얘네는 이 인도 문명, 특히 겐지스 문명 시기부터 소를 신성시하고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인도 문명도 정리 끝.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명으로 갈 거고, 자, 중국 문명은 왼쪽에 있는 그 성립 정치 이거랑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적을 겁니다. 첫 번째 신석기. 자, 중국 문명이 신석기 시대부터 사실 시작돼서 쭉쭉 올라오는 건데, 신석기 시대에 황허강유역을 중심으로 다원 커우 문화나 양서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여기는 이제 황허강 중심이지. 그리고 창장강 유역에는 허무드 문화라고 해가지고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게 돼지 그림톡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동아시아사에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출발하게 되고, 자, 첫 번째 하나라입니다. 자, 하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문헌상의 왕조야. 여기 이제 얼리터우 유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얼리터우 유적이 뭐냐면은 황허강 일대 유적지를 얘기해요. 황허강 일대 다원커 문화랑 양사어 문화를 합쳐서 우리가 룽산 문화권이라고 부르거든. 이 룽산 문화권 일대 얼리터우 유적을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하나라의 유적이 아닐까라고 현재 추정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게 하나라의 유적지는 현존하진 않고 추정에 불과하다라는 것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상나라야. 근데 이 상나라의 유적도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자, 우선 기원전 1600년경이고, 적고 설명할게요. 상나라는 역시 신권 정치였다, 얘네도. 근데 얘네는 더 심해.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말이야. 나는 신의 점지를 받은 사람이다. 너네랑은 다르다. 나는 신의 말씀을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권 정치를 했다는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게 갑골문이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허유적. 자, 상나라를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은허유적에 청동 소치나 청동 술잔 이런 게 발견됐는데, 청동 소치라 하면 이제 네 발 달린 청동 소치고, 술잔 하면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다 자료 보도록 할게요. 이 은허유적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원래 청나라 때 청말기 정도 될 거야. 역병이 엄청 돌았어. 청말기 역병이 엄청 돌아가지고
그 어떤 한 그러니까 한 이게 40대 정도의 아저씨, 그 당시 40대면 거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40대 아저씨가 어쨌든 그 역병에 걸린겨.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 의사가 그러는 거야. 그 용의 뼈를 그 갈아가지고 달여서 마시면은, 뭐 갈아서 달였는지 어쩔 모르겠는데, 그거를 달여 마시면은 이 역병이 금방 낫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솔깃한 거야. 솔깃해가지고, 그럼 잠깐 그거 좀 보여줘봐라 라고 보니까 웬 뭔 뼈 조각에 뭐가 새겨져 있어. 적혀 있어. 그리고 그걸 보고 어?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그 의사한테 그래. 이게 어디 있냐 하니까 그 의사가 저기 가면 엄청 널려 있다. 겁나 많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옛날부터 고대 문자 좀 연구하던 아저씨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가. 그 지역을 가니까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게 우리가 그 문헌성의 왕조라고 생각했었던 상나라의 유적이었던 거야. 그 당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까지만 해도, 주나라는 그래도 기록이 좀 있었는데 상나라도 기록은 있었지만 유적이 발견된 건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청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실증적인 연구가 발전하게 돼. 그건 청나라 가서 좀 더 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은호 유적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얘네는 역시 음력, 태음력을 쓰고 그게 쭉 이어져 와서 동아시아 일대에도 음력을 쓰는 문화가 발생하지. 자, 그 다음에 순장제도가 상나라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주나라로 갑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 기원전 11세기. 자, 이 얘기는 사실 할 게 있어요.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자, 상나라에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주왕이 한 여인한테 푹 빠집니다. 푹 빠져가지고요. 맨날, 고기가 숲을 이루고, 술이 연못을 이루는 거야.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주지육림이라고 하거든. 내가 반대로 얘기하긴 했는데, 앞에를. 술이 연못, 술주자에 연못 지자에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 육자에 숲을 임자거든. 고기가 숲을 이뤄. 이게 뭐냐? 맨날 사치와 향락과 진짜 당시 기록으로는 다 벗고 놀았대요. 거기서 그 정도로 굉장히 문란함의 극치를 보여줬어. 그러다 보니까 상나라 자체가 망하기 쉽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망하기 쉬운 거야. 우리가 한국사 할 때도 배웠잖아. 진성여왕이 그렇게 성을 밝히고 이런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신라가 망하는데 지름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정도였, 그거보다 더 심했어.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주나라의 문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 주나라는 없었지만 이 문왕이 저 상나라 치고 내가 나라를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만든다. 자, 수도는 호경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오늘날의 시안이라고 불러. 근데 앞으로 시안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야. 왜냐? 여기가 한나라 때 수도였어. 한나라 때 수도이기도 해. 장안이라고 불렸거든. 당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어. 장안성.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근대사 가면은 시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시안이라는 도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지. 봉건제가 있지. 자, 봉건제가 있는데 이 봉건제가 특이한 점이 있어. 왜 특이하냐면은, 자, 서양의 봉건제는 서양 중세 시대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쌍무적인 계약 관계야. 그러니까 1대1의 계약 관계고 어느 한쪽이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절대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왕과 제후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왕은 제후한테 토지를 봉한다라고 해서 봉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봉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제후는 왕한테 군사도 내주고 세금도 납부하고 충성을 바치는 거야. 이거를 동아시아사에서는 좀 더 깊게 해서 조공책봉 관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공책봉 관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일대에서 무역의 형태로 자리 잡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나라라든지 조공을 하고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지.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절대 갑을 관계고 사대 관계라고 해서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닌 게, 우리가 조공을 하잖아. 명나라는 우리가 조공한 만큼의 더 많이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리가 남는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거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중국은 너네는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런 식으로 물어
몰아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봉건제 특징을 좀 더 보면 첫 번째, 종법주의. 뭐 종법질서다, 종법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법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적장자. 적장자가 뭐냐? 최고 처다들 장남한테는 왕위를 계승해줘요. 그러면 그 아래 차남, 삼남, 사남 얘네 어떻게 할 건데? 남은 자식들이라든지 또 동생들은 어떻게 할 건데? 얘네한테는 따로 땅을 내줘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그게 제후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명사상. 자, 이 천명사상은 말 그대로 하늘의 명을 받들었다는 뜻인데 이게 주나라에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자, 어쨌든 상나라를 멸망하는 데 있어서 주나라 문왕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내가 저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상나라는, 더구나 그 상나라에서 있었던 신권 정치 같은 경우는 얘네는 뭐야? 하늘의 그런 명이라든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어쨌든 자신들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 입장에서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저들은 하늘의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지 않았어. 근데 저들을 멸망시켰다? 그럼 이거 뭔가 안 맞지 않나? 뭐 지금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당시 그런 것들 합리화하기 위해서 천명사상이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덕치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덕치주의. 자, 덕치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좋아하냐면은 공자가 좋아해요. 공자. 우리가 좀 이따가 만나겠지만은 공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덕으로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상으로도 넘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정전제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토지를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자,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눠. 그럼 9등분이 되지. 우리 그 성덕왕 때 정전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거의 같은 개념이라 봐도 되고, 뒤에 정약용의 정전론, 정전제하고도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중앙에 있는 땅 있지. 이 땅은 어떻게 한다? 공동 경작하고 여기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여기서 세금을 납부한다. 자, 여기까지 주나라인데 문제는 벗. 자, 주나라 같은 경우는 얘는 호경에 잘 살고 있었잖아. 이민족이었던 견융족이 침략을 해온 거야. 견융족이 침입해 오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를 해. 그걸 동천, 주의 동천이라 하는데 호경에서 나급이라는 곳으로 옮겨. 나급은 훗날 러양이라 부르고 이 러양이라는 도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가면서 많이 언급될 거야.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춘추 시대가 개막되게 된다. 기원전 770년부터 춘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대 문명을 정리를 했고, 자, 이렇게 쫙 우리가 한 판으로 필기를 했지. 자, 뒤에 지도도 있고, 자, 한 판 필기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0분 쉬었다가 교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